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하는 일마다 지고 매일같이 당하면서 사는데 정작 본인 머릿속에서는 늘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요? 아,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당신의 자료가 바로 그런 기이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루신의 소설 아큐정전 낭독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이 남자의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이 아큐정전은 그냥 오래된 소설이 아닙니다. 현대 중국 문학의 뭐랄까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이 소설의 핵심은 아큐라는 인물의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 이른바 정신승리법인데요.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작가는 왜 하필 이런 캐릭터를 통해 당시 사회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 그 숨은 의도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사실 자료를 처음 들었을 때 아큐라는 인물이 너무 이상해서 웃음이 나다가도 어느 순간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마을의 보잘것없는 날품 파리꾼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자기가 혁명가라고 착각하기까지 그의 인생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 개인의 희비극을 넘어 시대 전체를 향한 날카로운 메스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초반부터 작가가 되게 인상적으로 소개하잖아요. 네. 그의 전기를 쓰려고 해도 성은 물론이고 이름의 한자조차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맞아요. 그만큼 아큐라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하찮고 무시당하는 인물인지를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미장이라는 마을의 토지며 일종의 사당에서 기거하면서 고정된 직업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날품을 파는 인물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거의 최하층이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의 초라한 현실과 내면의 자의식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 지점이 정말 특이했어요. 겉으로는 무시당하지만 속으로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서 깔보고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데 그러면서도 건드리면 폭발하는 약점이 있잖아요. 바로 머리에 난 부스럼 흉터요. 아, 네. 자료 낭독이 들어보면 빛난다거나 밝다 같은 단어만 나와도 자기욕인 줄 알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 깊은 자격지심과 불안감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점을 공격당했을 때 아큐만의 전매 특허 대응법인 정신승리법이 발동됩니다. 네. 예를 들어 그가 동네 건달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좌절할 텐데 아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맞아요. 그 장면 듣고 정말 황당했죠. 맞고 나서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나는 벌레 같은 놈한테 맞았다고 생각하다가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네. 아들놈에게 맞은 셈 치지 뭐. 요즘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승리한 아버지의 위치에 올려놓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에서는 명백히 패배했는데 머릿속에서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해서 자신이 이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 뺨을 스스로 세게 후려치고는 마치 자기가 다른 누군가를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만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확합니다. 자료의 해설 부분에서도 지적하듯이 루신이 아큐를 통해 보여주려는 건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큐는 당시 중국 사회 전체의 병든 자화상이었어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부패라는 현실적 패배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들기보다는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우월하다는 식의 공허한 자위로 현실을 외면하던 당시 사회의 무기력증을 아큐라는 인물에 응축시켜 비판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정신승리법은 개인을 넘어 사회를 마비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감옥이었던 거죠. 와, 사회를 마비시키는 심리적 감옥이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큐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이 위태로운 정신승리법으로 버티는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그 굴욕의 순간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그의 삶은 그야말로 굴욕의 연속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마을의 최고 권력자인 조 영감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죠. 아, 맞아요. 아큐가 술에 취해 자기도 조시성을 가졌으니 조영감과 한 집안이라고 우기다가 내 놈 따위가 어떻게 조시일 수 있느냐라는 호통과 함께 얻어맞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큐는 속으로. 그렇죠. 옛날엔 내가 훨씬 잘 나갔다며 정신승리를 하죠. 조 영감뿐만 아니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벌레 보듯 하던 왕털보에게도 머리채를 잡혀 벽에 찌이고 서양 문물을 배우고 온 지주의 아들, 소위 가짜 양놈에게는 문명인의 상징인 지팡이로 두들겨 맞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신승리법에 정말 어둡고 비겁한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자에게 당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그의 본질이 드러나죠. 그는 자신을 때린 조 영감이나 가짜 양놈에게는 감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대신 그 분노와 모멸감을 자신보다 약한 만만한 상대에게 터뜨리죠. 가짜 양놈에게 맞고 돌아오던 길에 마주친 젊은 비구니가 바로 그 희생양이 됩니다. 그 장면 정말 불쾌했어요. 다짜고짜 비구니의 뺨을 만지며 희롱하고 주변 사람들이 웃으니까 더 신이 나서 네, 완벽한 폭력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 루시는 정신 승리가 어떻게 약자를 향한 비열한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강자에게 굴종하고 약자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심리인 거죠. 이 사건은 아큐에게 잠시나마 승리감을 줬을지 몰라도 결국 그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맞아요. 이 일을 계기로 잠자던 성적인 욕망에 눈을 뜬 아큐가 조 영감댁의 하녀인 오씨 아주마에게 대뜸 나하고 자자 며 수작을 걸다가 들키고 말죠. 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조 영감의 아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마을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조건에 서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유, 이 일로 그는 마을의 모든 일거리가 끊기고 살 길이 막막해져 결국 도둑질이라도 하기 위해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완벽한 사회적 파멸이었죠. 그렇게 쫓겨났던 아큐가 얼마 뒤에 갑자기 비단 옷을 입고 돈다발을 들고 마을에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잖아요. 네, 이때 마침 마을에 신의 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요. 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도시에서 좀도둑질로 돈을 번 아큐가 금에 환영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존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신의 혁명 소식에 조영감 같은 기존 지배계층은 혁명당이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을까 봐 전전긍긍하죠. 아큐는 이 혼란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합니다. 아큐 같은 인물에게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에게 혁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큐에게 혁명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뿐이죠. 그는 혁명이다, 반란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며 혁명만 하면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조 영감의 재산, 닝보산 침대, 그리고 자기를 거부했던 오씨 아줌마까지 전부 자기 차지가 될 거라는? 맞아요. 그런 망상에 빠지죠. 그가 이해한 혁명이란 결국 복수와 약탈, 그리고 정욕의 실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소설의 가장 신랄한 풍자가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아큐가 혁명에 동참하겠다고 마음먹고 마을의 혁명당을 찾아가는데 정작 그 혁명당의 주축이 된 인물들이 누구였죠? 바로 과거에 아큐를 가장 괴롭혔던 인물들, 즉 가짜 양놈과 조영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혁명당으로 간판만 받고 달고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아큐가 그들에게 찾아가 나도 혁명하겠다고 선언하자 그들은 경멸의 첫눈으로 내 놈 따위가 감히. 네, 그렇게 소리치며 그를 쫓아냅니다. 썩 꺼져! 라는 한마디와 함께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진짜 변화를 원했던 민중은 혁명이 뭔지도 모른 채 이용당하거나 소외되고 결국 혁명의 과실을 차지하는 건 이름표만 바꿔단 옛 지배자들이라는 것. 네, 이게 바로 루신이 말하고 싶었던 혁명의 허구성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사회구조의 개혁 없이 지배층만 교체되는 무늬만 혁명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죠. 아키와 같은 수많은 민중에게 혁명은 그저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하는 또 다른 사건일 뿐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큐는 철저히 이방인이자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혁명당에 끼지도 못한 아큐의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죠. 네, 조 영감의 집이 진짜 혁명당원들에게 털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엉뚱하게도 아큐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다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과정이 하나의 블랙 코미디 같아요. 맞아요. 아큐는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관리의 위압적인 태도에 눌려 순순히 혁명을 하려고 했다고 자백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서명 장면이 나오죠. 글을 쓸 줄 모르는 아큐에게 관리가 서명하라고 종이를 내미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동그라미나 그려라고 알려주잖아요. 맞습니다. 아큐는 생전 처음으로 붓을 잡고 자기 인생이 걸린 서명을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동그라미를 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까에만 몰두합니다. 와, 그 상황에서요? 네, 온 힘을 다해 그렸지만 결국 수박씨처럼 삐뚤어진 동그라미가 그려지자 그는 완벽한 원을 그리지 못한 것을 생애 최대의 오점이라며 죽는 순간까지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현실보다 삐뚤어진 동그라미라는 상징이 더 중요했던 그의 정신승리법이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순간이죠. 너무나 비극적인데 동시에 너무나 어리석어서 슬프기까지 한 장면이네요. 그리고 그는 결국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거리를 조리돌림 당하게 되죠. 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을 구경하러 나온 군중 속에서 오씨 아줌마 같은 익숙한 얼굴들을 봅니다. 그때 아큐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그들의 눈빛이 과거 산기슭에서 마주쳤던 자신을 잡아먹으려 달려들던 굶주린 이리의 눈빛과 똑같다는 것을요. 아, 군중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유흥거리로 소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결국 총사령으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더 허무하죠. 그의 죽음을 구경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 아이러니의 활용점정이죠. 마을 사람들은 아큐의 죽음을 보고 나서 총살은 목을 베는 것만큼 볼품이 없다며 시시하다고 불평합니다. 아, 정말. 한 인간의 죽음이 비극으로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한편의 싱거운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루신이 본 당시 사회의 냉혹한 민낯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큐라는 한 인물의 기이하고도 슬픈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신승리라는 자기 기만의 갑옷을 입고 현실의 모든 패배를 외면하려 했던 그의 삶은 결국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허무한 죽음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자료의 해설처럼 루시는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사회의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혁명이라는 공허한 구호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린 당시 중국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결국 정신승리법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감옥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 아큐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물론 극단적인 자기 기만의 예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일상에서 마주하기 힘든 현실이나 실패 앞에서 고통스러운 진실보다는 달콤하고 편안한 착각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잊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